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테네는 어떻게 그토록 크게 번영하였을까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그때까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던 찬란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우리는 세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하나는 지정학적 요인입니다. 한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는 그 나라가 처한 지정학적 요인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연 조건과 함께 이웃에 어떤 나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둘째는 그 나라 사람들이 지닌 정신이 크게 작용합니다. 마음, 영혼, 그리고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지가 바로 핵심 변수가 되겠지요. 셋째, 국가 지도자들의 리더십입니다. 이들의 리더십은 한 나라의 시민, 즉 국민들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의지를 한데 모아서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하고 또 때로는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즉 지정학적 요인, 시민정신, 지도자,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모두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 없어도 그 나라가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중 지정학적 요인은 고정불변의 것입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좁은 한반도가 좀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호주나 아니면 남미의 아르헨티나로 우리나라를 옮겨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시민정신 또한 거의 고정불변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바뀔 수는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죠. 2, 3천 년은 걸려야 국민성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에 비해서 국가 리더십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테네 지도자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한 것은 그것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는 공통적으로 리더십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리더십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처럼 올바른 지도자를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공부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 반대로 어떤 지도자를 뽑으면 절대로 안 되는지 우리가 반면교사,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5명의 지도자들을 골라서 그들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만 오늘은 그것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가의 번영과 우리 대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뽑아야 할지 우리 모두 통찰력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예, 우리 조상들이 드넓은 대륙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한반도라는 좁은 땅의 틀을 잡는 바람에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된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라면 그리스는 사기를 당해도 아주 된통으로 당한 꼴입니다. 우선 그리스는 이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평야를 찾아보기 힘든 산악국가입니다. 몇 군데 평야지대가 있다고 해도 테살리아 평원과 같이 상습 침수 지역이거나 늪지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전형적인 산악국가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높은 2917m의 올림푸스 산을 필두로 해서 2000m가 넘는 산이 45개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민국도 산악국가라고 하지만 남한만을 기준으로 보면 2000m 이상 되는 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리스가 얼마나 심한 산악국가인지를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는데요. 또 이 기후표를 한번 보시지요.
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리스 북쪽 지방은 연 강수량이 그래도 한 1000mm가 넘고 그 스파르타가 있는 남쪽 펠레폰네소스 반도는 700mm 정도 됩니다. 그런대로 농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테네가 있는 이 아티카 지방과 옆에 보이는 조그만 섬 낙소스하고 파루스 섬인데요. 색깔이 좀 다르죠. 오렌지색으로 칠해져 있지요. 이것은 강수량이 350mm도 되지 않는 반사막성 기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테네에서 밀농사는 마라톤 평원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아예 불가능하였고 건조해도 잘 자라는 올리브야 포도 재배가 겨우겨우 가능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산기슭에다가 그 염소나 사냥 같은 거를 방목해서 키우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기원전 1200년경 지중해 이론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은 3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아테네의 경우에는 400년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이때 지중해 이론의 청동기 문명은 모조리 멸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척박한 아티카 지방의 아테네는 거의 멸종 직전의 단계까지 내몰렸다고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 결과 그렇게 확인이 되지요. 그들이 그 암흑기 300년 또는 400년간 겪었을 기아의 고통과 아사의 공포가 어떠했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그런데 이 암흑기 300년간 그들이 겪었던 고통과 공포가 어떻게 하든 살아남으려는 강력한 생존 의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든 살아남겠다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역경과 난관을 이겨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어려운 세상을 더욱 힘차게 헤쳐나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고대의 아테네에서는 개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집단으로 일어났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유독 가장 척박했던 초군 목피조차도 어려울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던 그 아테네에서 그토록 찬란한 문명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이 전화위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가 아닐까요?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런데 아테네의 혹독한 기후 조건이 또 다른 전화위복을 불러왔습니다. 암흑기가 서서히 끝나가고 있던 기원전 10세기 전후 그리스 반도 북쪽 산악지방에 살던 일단의 도리아인들이 살 길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이들은 용맹과 힘을 자랑하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로 상무정신으로 무장된 용감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바로 코앞의 아티카 지방으로 내려왔다면 아테네 사람들은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척박한 아테네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강수량이 다소 많아서 그나마 사람이 살 만한 더 남쪽의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내려가 그곳을 무력으로 평정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파르타입니다. 이들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아테네가 이런 창극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아테네는 사람이 살기 어려울 만큼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해야 할까요? 불리한 지정학적 여건이 전화위복이 된 또 하나의 예이지요. 근데 참 참고로 스파르타란 이름은 이게 후세 사람들이 청동기 시대 그곳에 있었던 스파르타라는 나라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서 사용한 것이고요. 실제 이들의 나라 이름은 라케다이몬이라고 불렸습니다. 라코니아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지요.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테네의 지정학적 불리함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아테네가 살 길은 오로지 하나, 바다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수천 년간 바다를 끼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테네가 그 바다에서 활로를 찾아 막 성장해 가고 있던 그때 그 바다 건너에 거대한 제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불과 50년 만에 당시 지구 문명권의 3분의 1을 제패한 강력하고도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로 보면 아테네로서는 도저히 맞서기 힘든 중과 부적의 거대한 제국이었음을 여러분도 실감하실 겁니다. 그리스가 거의 페르시아 입속에 들어간 느낌이죠. 아테네는 아예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을 지경입니다. 실제로 페르시아 제국은 인구 기준으로 보면 아테네의 1000배, 면적 기준으로 치면 아테네의 3000배에 달하는 도저히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공룡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공룡 제국 페르시아를 그리스는 2번이나 보기 좋게 물리칩니다. 여기서 잠깐 그 그리스 역사에 관하여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페르시아의 침공을 막아낸 것이 그리스의 어느 도시 국가라고 알고 계신가요? 혹시 스파르타라고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 300이라는 유명한 영화 때문에 생긴 오해인데요. 테르모필레에서 싸우다 장렬히 사나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 용사들 때문인데요. 그들이 워낙 용감하게 싸웠고 또 페르시아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지요. 그러나 사실 이때 3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스파르타는 고작 3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또 안타깝지만 페르시아에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스파르타가 이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보다 10년 앞서 있었던 페르시아의 1차 침공 때, 즉 마라톤 전투가 있었을 때지요. 그때 스파르타는 단 한 명의 군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침공을 2번이나 막아낸 것은 바로 스파르타가 아니라 아테네였습니다. 물론 아테네가 일부 다른 도시 국가들의 도움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혼자서 싸웠다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테네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 즉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그런 강인한 자유의지였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것을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생생한 2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의 1차 침공 때 마라톤 전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테네의 폴리마코스 장군은 이 그림처럼 창이 몸에 박히고 또 여러 발의 화살을 맞고도 끝까지 싸우다가 선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키네이규로스 장군은 도망가는 페르시아의 전함 배전을 붙잡고 늘어지다가 오른팔이 잘려나가자 이렇게 왼손으로 매달렸고 그 왼손마저 잘나가는 바람에 그는 그곳에서 장렬하게 치유를 맞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굴의 강인한 정신, 자유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1000배 크기의 거대 제국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리고 그 후 50년간 페르시아가 그리스 쪽으로는 아예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을 만큼 처참한 패배를 안겨주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얼마 전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 정치인이 했다는 아무리 비굴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말을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상상해 봅시다. 만약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침공 앞에서 아테네 시민들이 언뜻 이 멋있게 들리는 그 정치인의 말처럼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비굴한 평화를 선택했더라면 그 후 아테네는 어찌 되었을까요? 아테네가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분명 아테네의 번영도 찬란한 아테네의 문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 제국 페르시아 문명권에 흡수되어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굴한 평화도 진정한 평화일까요? 그것은 굴종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아테네 시민들의 위대한 정신,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무릎 꿇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싸우다 죽겠다는 강인한 정신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지고의 최고 수준의 자유의지였고 이것이 바로 아테네의 번영과 문명 창조의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위대한 것은 척박한 자연과 거대 제국의 이웃이라는 아테네가 처한 지정학적 불리함을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극복하고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시민 정신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지요? 바로 그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기아의 고통 속에서 내일 굶어 죽을지 모레 굶어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이를 악물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강인한 생명력의 생존의지가 바로 불꽃 같은 자유의지의 모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아테네가 멸종위기에 내몰릴 만큼 지정학적으로 혹독하게 불리한 여건이 아니었다면 강인한 생명력의 생존의지도 불꽃 같은 자유의지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아테네의 번영도,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아테네의 찬란한 문명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조상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전화의복으로 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테네가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지도자 5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로 중용의 리더십을 보여준 솔론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쿠데타로 집권하였지만 관용의 리더십을 보여준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세 번째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독재 정권 36년을 인내로 극복한 아테네 민주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크레이스테네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놀라운 선견지명으로 페르시아의 침공을 물리친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이끌었고 또 아테네 제국을 건설한 명연설가이자 명정치가였던 페리클레스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구체적 이야기는 생략하고 오늘은 이들 리더십의 공통분모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미 업로드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솔론이 아테네의 정치권에 등장하던 시기, 아테네는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의 중첩된 대립관계가 아테네의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걱정하였듯이 그 중에서도 부자인 귀족들과 가난한 농민들 간의 대립과 반목으로 아테네는 그야말로 폭동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솔론이 선택한 것은 중용의 개혁이었습니다. 부자인 귀족들 편을 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가난한 농민들 편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격한 토지개혁 대신 부채 탕감이라는 중간 노선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아테네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을 단행할 때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허물고 새롭게 뜯어고치는 급격한 개혁을 단행하기보다 과거의 제도와 기관을 보완하는 점진적 개혁을 택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귀족회의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대신 민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한다거나 귀족들의 재판 관할권을 일거에 빼앗아 버리지 않고 그 대신 시민들이 주관하는 시민법정을 만들어 점차 귀족들의 재판을 대체해 나가는 등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론이 취한 조치들 중에서 나중에 아테네가 번영을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개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해외 교역에서 국가 발전의 활로를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솔론 자신이 가난을 벗어나고자 젊은 시절 올리브 수출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그는 이때 찢어지게 가난한 아테네가 살아남으려면 애국과의 해외 교역밖에 달리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 조치로 올리브와 포도 재배를 권장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환율 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둘째는 애국인들에게 문호를 활짝 개방했는데 이 조치는 나중에 가서 아테네가 지중해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또 이집트의 도공들이 대거 아테네로 유입되어서 도기 산업이 아테네의 핵심 산업으로 발돋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론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그의 집권 기간 중에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그의 뒤를 이은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시대에 이르러 아테네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이리하여 솔론이 단행한 총체적 국가개혁은 내란 일보 직전의 아테네를 안정시키고 민주주의가 성장할 주춧돌이 되었으며 나아가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것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당시 아테네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야박했습니다. 특히 그가 취한 부채 탕감을 둘러싸고 귀족들과 농민들 양쪽 모두로부터 반발과 비난이 아주 거셌는데요. 채권자였던 귀족들은 일방적인 부채 탕감에 반발했고 가난한 농민들은 왜 스파르타처럼 완전한 농지개혁을 하지 않느냐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에도 솔론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고 그는 향후 10년간 자신의 개혁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최고 집정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절제와 중용이라는 자신의 생각, 철학을 지켜내려고 자기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죠. 이러한 솔론, 그는 너 자신을 알라,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델피 격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그야말로 진정한 절제와 중용의 정치인이었던 것입니다. 중용을 표방하던 솔론이 물러난 아테네에 또다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귀족과 농민 간의 대립과 갈등은 솔론의 개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이번에는 귀족 집단 간의 지역적 반발과 대결로 집정관마저 뽑지 못해서 아테네가 무정부 상태에 빠지는 경우까지 발생할 정도였습니다. 이 틈을 파고들어 참조 즉 독재자가 구테타를 일으켜 집권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테타로 집권한 독재자였지만 정적들에게 일체의 보복을 하지 않고 관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일례로 그의 전임자 솔론은 그의 독재자 성향을 염려해서 비내에 나가서 반대 연설을 강력하게 하는가 하면 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집 앞에까지 찾아가 가지고 피켓 시위를 벌였을 정도로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집권에 강력하게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집권을 하게 되자 주변 사람들이 솔론에게 몸을 피하라고 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보복을 당할까 걱정을 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솔론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극진하게 식사를 대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솔론의 정책을 고스란히 이어받았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기에 급급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지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구테타로 집권한 페이시스트라토스였지만 창검을 앞세워서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보다 시민들의 환심을 사서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 무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지요. 그는 시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연중 각종 축제를 열고 전 그리스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성대한 운동 경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특산품인 도기와 올리브유를 사람들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푸짐하게 상품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전차 경기 우승자에게는 140항아리의 올리브유를 시상하였다고 하는데 이거를 무게로 환산하면 올리브유만 2.4톤이니까 그 용기인 암포라, 항아리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무게가 4톤쯤 됐을 것 같습니다. 트럭 한 대분을 상품으로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자 올리브유만이 아니라 그 항아리, 암포라라고 그러죠. 그 인기가 치솟는 바람에 아테네의 도기는 지중해 세계의 명품으로 자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테네의 도기는 지중해 연안의 각지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그래서 아테네에는 도곡무라 불리는 6만 5천 평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의 도기 산업단지가 생겨나고 아테네 인구의 14%를 먹여 살렸다고 하지요. 효자 산업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구테타로 집권한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 덕분에 아테네 시민들은 드디어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아테네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솔론의 개혁으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직 어린 싹에 불과했습니다. 언제 말라 죽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상태였다는 말이죠. 특히 귀족들이 세운 나라 아테네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갸냘픈 어린 싹이 언제 귀족들에 의해 짓밟힐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등장하게 되니까 귀족들은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참, 그러니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물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독재자가 아테네 민주주의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업적으로 빼어날 수 없는 것은 그가 동네 차원의 조그마한 규모였던 디오니소스 축제를 아테네의 집정관이 주관하는 국가적 행사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포도주의 신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이 질펀한 광란의 축제는 후일 위대한 철학자 니체가 지적하였듯이 권위와 질서, 절제와 중용이라는 엄격한 아폴론적 사회에 디오니소스적 자유분방함을 선물해서 이 이질적인 두 요소의 융합으로 찬란한 아테네 문명이 꽃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초급 목피조차도 어려울 만큼 찢어지게 가난했던 아테네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고 민주주의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찬란한 문명 창조의 기틀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의 업적은 그가 보여준 관용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티끌만한 관용의 낌새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로부터 관용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뒤를 이은 아테네 번영의 지도자는 아테네 민주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크레이스테네스입니다. 독재자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관용을 표방하고 시민들의 환심을 사서 나라를 이끌었지만 모든 독재 권력이 그러하듯이 그 끝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의 독재 권력을 이어받은 두 아들이 말년에 이르러 폭정을 일삼았기 때문이지요. 그 동생이 동성애 사건에 연루되어 살아되었고 형은 피해망상증에 빠져 사람들을 아무나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죽여버렸습니다. 그동안 배고픔을 면해준 독재 정권을 지지하던 민심은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페이시스트라토의 독재 정권 하에서 와신상담 때를 기다리던 크레이스테네스는 스파르타의 도움으로 독재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나이 60세 때입니다. 그는 전광석화의 속도로 불과 2년 만에 혁명적인 민주개혁 조치를 단행합니다. 첫째는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근본에서부터 뜯어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오산시, 전라도의 남원시, 경상도의 구미시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행정구역 겸 선거구로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가히 이 혁명적인 발상은 전통적 문벌과 지역 중심의 아테네 사회를 그 뿌리에서부터 해체해버렸습니다. 첨예하던 지역 간의 대립도 당연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크레이스테네스가 택한 두 번째 개혁 조치는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 이소노미아라고 히라버로는 말합니다만 그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뜻하는 이 말은 2500년 전 고대의 세계에서는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재산 규모에 따라 권리에 차등을 두었던 것을 폐지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한 표의 투표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고 또 모든 시민들에게 원하면 언제든지 발언할 수 있는 동등한 발언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크리스테네스의 세 번째 민주개혁은 도편 추방이었습니다. 깨어진 도기조각, 즉 도편에 추방할 정치인의 이름을 적어내서 6,000표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을 국외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36년 독재 정권을 경험한 크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에 다시는 독재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이스테네스가 단행한 행정구역 개편은 해안파의 영수였던 그가 자신의 기득권 또한 포기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혁명적인 민주개혁 조치를 단행해서 민주주의 아버지로 인정받기까지 그가 일한 시간은 2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그가 혁명적 민주개혁 조치를 완수했다는 것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아테네 민주주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은 그가 겪은 36년 인내의 세월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닐까요? 특히 그가 인내로 견뎌낸 36년의 독재 정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답답한 현실에서 그는 좌절하고 낙담만 하기보다 심모원료, 즉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의 청사진을 그렸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덧붙여 그를 인내의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보다 15년쯤 뒤에 아테네 정치의 중심에 서게 된 테미스토클레스는 평범한 서민, 그것도 이민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아테네의 지도자가 되고 또 아테네와 그리스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가 지닌 남다른 선견지명과 야망, 그리고 그 스스로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스테네스의 민주개혁, 특히 기존의 문벌 중심 사회를 허물어버린 혁명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 개혁이 없었다면 귀족들의 나라 아테네에서 이방인의 아들인 그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감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 덕분에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친페르시아를 표방한 클레이스테네스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그는 반페르시아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페르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사람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력 증강 정책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는 해군력을 키워야 한다는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적들을 가차없이 도편 추방시키는 정치적 무리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렵게 건조한 200척의 3단 노선으로 그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보기 좋게 박살냅니다. 이렇게 그는 선견지명으로 아테네와 그리스를 백척간도의 위기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이었지만 말년에 이르러 그 자신도 도편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또 이것으로도 모자라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해외를 전전하다가 끝내 그가 한때 목숨 걸고 싸웠던 적국인 페르시아에 몸을 기탁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는 그곳에서 비교적 여유로운 여생을 마쳤다고는 합니다만 그에게 씌워진 반역자란 누명은 지난 세기에 들어서야 겨우 벗겨지게 되었으니 이 어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그가 남들에게 놀라운 선견지명을 가지고 추진했던 해군력 증강 정책은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 30년 후에는 아테네가 해양 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결정적 역할을 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했던 그가, 놀라운 선견지명의 그가 말년에 이르러 신전을 짓고 또 그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등 시민들의 민심을 자극할 일을 벌였고 이것이 정적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였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참고로 아테네 시민들은 큰 공을 세운 지도자가 자신의 공을 내세워 참조 즉 독재자가 되지 않을까 항상 경계하였습니다. 그런 낌새만 보여도 그를 도편 추방시키곤 하였지요. 로마 역사가 디오도로스는 테미스토클레스를 가리켜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만 잠시의 방심이 불러온 오만은 그만 그를 파면의 길로 이끌고 말았으니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자나깨나 절제를 가슴에 새겨야 하지 않을까요? 페리클레스는 아테네 최고의 정치 명문가인 알크메이언 가문에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귀족 집안에서 최고의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에게도 시련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기에 아테네 사회와 그의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두 번의 전쟁과 수많은 사건들은 피리클레스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 두 번의 참혹한 전쟁, 아버지의 몰락과 부활, 그리고 영광과 죽음을 모두 청소년기에 직접 목격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은 페리클레스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그를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과묵하고 신중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의 역정에서 절제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별달리 신통한 업적을 내지 못한 그였지만, 그의 뛰어난 연설 실력은 시민들을 사로잡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무려 32년간 아테네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급진적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시민 연금 무료 관람, 집정관 자격 요건 완화, 모든 공직의 유급제 등 그는 아테네 민주주의를 사실상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룩한 업적의 백미는 솔론에서 시작되어 테미스토클레스로 이어지는 해양국가 건설을 드디어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동맹국의 해상 안전을 지켜주는 대가로 거두어들인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아테네로 이전해왔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해상 교역의 변창으로 아테네는 물론 동맹국들도 공동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그는 제국 통치를 위한 제반 제도를 정비하고 아테네만의 자랑이 아닌 전 그리스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인류 최고의 건축물이라는 찬사를 받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아크로폴리스의 모습을 일신하였습니다. 그가 벌인 왕성한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또 모든 공무 수행은 물론 해군의 선원과 녹군들에게까지 급료를 지급하자 아테네 시민들의 삶은 윤택해졌고 그들은 경제적 풍요를 만끽하였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는 아주 척박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테네가 가장 심한 곳이었지요. 그러했던 아테네가 200년 만에 340여 개의 도시국가를 아우르는 아테네 제국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진 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 아테네가 이 번영과 풍요로 인해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았고 그들은 자유로운 생각, 건전한 생각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테네보다 100년 먼저 번영과 풍요를 누렸던 코린토와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코린토는 사도 바울도 걱정했을 만큼 사치와 향락에 빠진 아주 태폐적인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것은 페리클레스가 전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든 아테네의 연극이 바로 그 건전한 생각, 즉 자유로운 생각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거의 연중무휴로 공연되는 연극을 저녁마다 관람하고 이 집 저 집으로 몰려다니며 술을 마시고 왁자지껄 토론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이야기의 소재는 당연히 그날 함께 관람한 연극, 즉 셰익스피어에 맞먹는다는 천재적 비극 작가였던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 등 이런 천재적 작가들이 던지는 인간 삶에 관한 묵직한 철학적 주제와 함께 아리스토파네스와 같은 희극 작가들이 무대에 올린 해학과 풍자 그리고 사회적 비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아테네 시민들이 가슴 깊이 내재된 자유의지와 또 제에서 비롯된 자유분방함 그리고 피리클레스가 항상 강조해온 사생활의 자유도 이 건전한 생각, 즉 자유로운 생각과 사물의 이치에 대한 생각에 아테네 시민들이 빠져들도록 한 몫을 톡톡히 거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테네가 코린토와 달리 번영과 풍요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생각에 빠지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로운 생각이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또 사물의 이치를 파고드는 생각이 철학과 과학을 잉태했던 것이죠.
이리하여 아테네의 번영과 풍요는 사치와 향락의 대표적 문화가 아니라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 즉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백열로 빛나는 불멸의 불꽃을 탄생시켰던 것이고, 바로 그 아테네 문명 탄생의 마지막 방점을 찍은 지도자가 바로 페리클레스였던 것입니다. 아테네를 번영으로 이끈 5명의 지도자들, 아테네 번영의 5인방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들이 발휘한 리더십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제, 스스로를 억제하는 능력을 꼽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선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 솔론부터 볼까요? 그는 최고 집정관으로 그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 인기를 등에 업고 이참에 참주, 즉 왕이 되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이런 지하에 뿌리쳤을 만큼 뛰어난 절제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때 솔로는 자신의 신경을 내 손이 권력을 찬탈하는 것을 내가 막았고 또 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막았노라. 나 후회하지 않나니 이것이 내 최고의 명성이 되리라 라고 수레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자신도 그런 유혹을 느꼈지만 다행히 그 절제력을 발휘해서 이를 뿌리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가면 자신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그만큼 또 이게 옳은 일이었다는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이 권력이라는 게 부모 형제 간에도 흔히 피를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손만 내밀면 그 권력이 내 손아귀에 굴러떨어질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그 권력을 포기한 솔론의 절제심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러한 그의 절제심은 아테네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그가 단행한 총체적 국가 개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는 극단에 흐르지 않고 항상 중용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미온적이라는 주변의 비난을 끝까지 감수하면서 그가 놓은 이 중용의 주춧돌은 아테네 민주주의와 경제 번영, 그리고 찬란한 문명 창조의 튼튼한 기초가 되었고, 그가 보여준 절제는 또 그가 스스로 예상했던 것처럼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그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재자 페이스트라토스의 관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참으로 좀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는 독재자였을 뿐만 아니라 2번을 권력에서 밀려나고 3번째 쿠데타로 집권한 독재자였습니다. 그 치열한 권력 다툼의 과정에서 원수처럼 척을 진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2500년이 아닌 오늘날이었다고 해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치적 보복이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페이스트라토스는 정치적 보복 대신 관용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자신의 악기를 가로막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충동이 그라고 해서 왜 없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무력으로 정권을 잡은 독재자입니다. 그의 손에는 무력이라는 시퍼런 칼이 들려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참아낸 것이지요. 그러했기에 이 또한 놀라운 절제심이 아닐까요? 세 번째로 페이스트라토스의 36년 독재 정권을 인내로 견뎌낸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버지 클레이스테네스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의 아버지 메가클레스는 페이스트라토스의 장인이기도 하였지만 서로가 목숨 걸고 권력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페이스트라토스가 3번째 쿠데타로 집권하자 보복이 두려운 그는 애국으로 몸을 피해야만 했고, 그런 아버지를 따라서 클레이스테네스도 24살의 나이에 망명 생활을 시작해서 물론 일시 귀국한 적도 있었지만 그의 나이 60살이 될 때까지 36년을 숨을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 36년의 인내, 한평생을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으니 이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이 인내, 이것은 절제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네 번째로 살라미스 해전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의 절제심을 알아봅시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야망인 정평이 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야망은 때로 인간의 절제심을 앗아가서 그를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야망이 오히려 그의 절제심을 지켜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페르시아의 두 번째 침공 때 살라미스 해전을 앞두고 있었던 일입니다. 해상교역의 선두주자였던 코린트는 아테네가 페르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상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이 몹시 배가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 코린트는 사사건건 아테네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이 아테네를 아예 포기하고 코린트 지역에 방어선을 치자고 주장한다거나 전체 함선의 3분의 1을 동원한 아테네의 테미스토클레스가 그리스 함대의 사령관을 맡는 것이 당연하였지만 그가 그리스 함대를 지휘하는 데 반기를 들기도 했고 또 살라미스만을 포기하고 바로 자기들 앞바다인 코린트만에서 싸우자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주장들은 전 그리스의 존망이 달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아테네 보고 너희는 죽고 코린트 우리만 살겠다는 속내가 뻔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코린트의 형님뻘인 스파르타가 이 말도 안 되는 코린트의 작태를 수수방관 팔짱 끼고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코린트와 또 이를 못 본 척 방관하는 스파르타, 테미스토클레스가 성질 급한 다혈질이었다면 칼을 뽑아서 코린트 대표에게 달려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았을까요? 100번을 양보해서 테미스토클레스가 해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하더라도 그를 비난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테미스토클레스는 해의장을 박차고 나오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코린트의 주장에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양보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코린트의 주장을 피해 나갔습니다. 정말 놀라운 절제력이었고 감탄사가 나올 만큼 뛰어난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놀라운 절제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해군력으로 페르시아를 제압하겠다는 자신이 평생 꿈꿔온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오랜 야망이 오히려 그의 절제심을 지켜주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또 말년에 절제심을 잃고 자신의 동상을 세우는 바람에 도편 추방을 당하게 되지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때 그는 사실상 정치 이선으로 물러난 상태였습니다. 그가 공적 직책에 있으면서 절제를 잃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가 한때 절제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놀라운 절제력을 가진 지도자로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페리클레스는 절제의 표본이자 모델이었습니다. 친구였던 종년배 철학자 아낙사고라스가 난관에 봉착했을 때 미신이나 행운을 믿기보다 정서적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제했다고 하지요. 페리클레스는 친구의 이 권유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받아들여서 평온과 절제라는 지도자의 품격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절제심을 잃는 것은 평정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리클레스는 사람들과 왁자지껄 어울리기보다 혼자서 사색하기를 즐겨하였습니다. 그는 평상시의 일상생활에서조차 항상 평정심을 유지했고 옷차림새나 걸음걸이나 이런 데에서도 절제와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페리클레스의 장기인 연설 방식과 연설 스타일에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연설 중에도 결코 흥분으로 한다거나 또는 목청을 높이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절제야말로 페리클레스 32년 장기 집권의 비결이었고 이러한 그의 절제는 공적 생활, 특히 그의 신중한 애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아테네의 제국 건설과 아테네 문명의 황금기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이상 아테네 번영의 지도자 5인방의 절제심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들 5명의 지도자는 각자 달리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바턴 터치도 기가 막힌 400m 계주 선수들 같았습니다.
솔론의 정책을 페이스트라토스가 그대로 이어받았고, 독재자였지만 민주주의 보호막이 되어진 페이스트라토스 덕분에 클레이스테네스는 민주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그의 선거구제 개편 덕분에 아무런 문벌과 지역적 기반이 없는 이민가정 출신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지도자가 되어 해군력을 바탕으로 나라를 구하고, 또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페리클레스가 해양 제국을 건설하였으니 이보다 더 절묘한 국가 지도자들이 바톤 터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테네 번영의 지도자 오인방의 리더십 중에서 절제에 주목하게 된 것은, 이것을 저명한 학자에 배웠다거나 또는 그리스 역사의 고전을 읽고 제가 깨우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국 고등학교 수학여행단의 그 이름도 모르는 어느 인솔교사로부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일행은 이른 아침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때가 4월 초순이었는데도 쌀쌀한 아침 바람을 쏘이며 우리가 도착한 델피 박물관 앞에는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워낙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일행들처럼 이 수학여행단이 몰려들기 전에 박물관을 먼저 둘러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큼한 아침 햇살이 따사로워 보이는 박물관이 있고 계단 한쪽에 한 무리의 수학여행단이 이미 도착해서 인솔교사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생들보다도 약간 작은 키의 조그마한 몸집,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유창한 언변의 인솔교사는 Know thyself, nothing in excess, 즉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그 유명한 델피의 격언을 학생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그 인솔교사가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말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도자들이 이 델피 사원의 격언을 잊지 않고 나라를 이끌 때 그 국가는 흥했고, 여기에서 멀어졌을 때 그 도시국가는 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말라는 이 델피의 격언은 결국 절제를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양 유교 사상의 핵심 가치인 중용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당시 그 인솔교사의 말을 정말 그랬을까라는 심정으로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흘려 듣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거의 6년에 걸쳐서 아테네 역사를 제가 이제 한 2만여 시간 공부한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난 후 저는 그 이름 모를 인솔교사의 그 말에 100% 공감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간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국가 지도자에게 절제라는 덕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절제가 국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보통 사람은 절제를 하려고 특별히 애를 쓰지 않아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주변 사람들, 특히 직장 상사가 되거나 또는 가까운 친구들의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배우자의 잔소리가 무서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고, 배우자의 잔소리를 존중해서 절제심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절제를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당하고 사는 셈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절제심을 발휘하게 만드는 자동적 안정장치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자의 경우는 사정이 크게 다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주변에 절대 권력자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특히 그 최고 권력자가 오만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는 권력자를 견제할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아청꾼들만 득실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조가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절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에게 절제심이 꼭 필요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절제심이 부족한 국가 지도자가 불러오는 폐해는 그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칫
국가의 존망에 중차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에게 스스로를 억제할 절제심이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그런 지도자를 가려 뽑을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국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테네 번영의 지도자 5인방을 공부했고요. 다음은 아테네 패망의 지도자 3인방을 공부할 차례입니다만, 그 중간에 아테네 패망의 진정한 원인과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테네 전쟁사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는 데는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아테네 전쟁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